민원연 언론대회부 조선일보 편 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책을 놓고 와가지고 엉뚱하게 조각 이야기를 길게 했잖아요. 그 방응모의 그 대법원 판결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저가 읽을 이 마지막 편이거든요. 그 조선일보 대회부 1편에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데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조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맥락이었다. 실수는 했지만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친일 일제 감정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마지막 어떻게 끝이 나는지 이들의 작태가 그것을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1940년부터 이 책이 이제 18편 성은이 만극하다는 조선일보 폐간되다. 이게 제목이에요. 18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940년에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밝자마자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게 친일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환기 2600년이라는 컷 옆에는 일장기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에는 비상하는 용이 금방이라도 지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꿈틀거리고 히로히토는 지난해 원단처럼 군복 차림으로 왼손에 지휘봉을 쥐고 있고 안에는 전통적 황후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 그 부부 기사 있잖아요. 천황 히로히토 부부에 관한 기사 이런 것을 또 화려하게 장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1940년 내내 1월부터 내내 열심히 친일을 해요. 뭐 중국 괴뢰 정권 수립을 높이 평가를 하고 일본 미국 전쟁엔 불가피로는 불쾌하다라고 하면서 일본 편을 드는 내용도 하고요. 그리고 천황폐하께 바친 마지막 어탄신 축하라고 해서 1940년 4월 29일에 히로히토 생일이었는데요. 이날 그 최고의 극존칭으로 그에게 어탄신 축하의 글을 바쳤다고 합니다. 자, 1940년에 4월 30일 석간 일면에 실렸던 글을 읽어볼게요. 만화가 방창하고 충강이 무르익는 이 29일은 천장가절이다.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께서는 이날 39회에 어탄신을 맞이하시옵사 옥체가 유건하시옵고 보조가 유강하옵신바 금년의 금일은 특히 환기 2600년인 조국 식년의 날로 1억 신자의 충심으로 흥하성업 항의하에 일단은 진척을 보아 설린의 신지나 국민정부가 환도의 경축을 하는 이때에 이 가신을 맞이한 것은 더욱 광희였고 경축에 불감할 바이다. 제가 읽는 이 내용을 우리 딸한테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우리 딸한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시끄럽다 그러면서 뭐래?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뭐래? 저기 한국말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는 느낌이 안 오죠. 그냥 굉장히 굽신굽신하고 있다라는 느낌만 들지 정확하게 사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극존칭으로 너무너무 그 축하해드렸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래요. 이날 가신을 당하여 성수무강을 봉축하고 주건의 장령을 봉축하며 국군이 유익 융창하고 황군의 무운 장구를 기원하며 동아에서의 신질서가 속히 건설하도록 군적 결심을 굳게 하여서 성은에 만일이라도 보답하고 성녀를 봉안케 하는 것이 1억 국민이 깊이 가고치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협박을 하는 친일을 제대로 안 하면 니네 진짜 죽을 것이다 라는 식의 협박을 이렇게 내놓는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폐간이 됩니다. 1940년 8월 11일에 강제로 폐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도 잘못한 게 없는데 어째서 폐간이 됐을까요? 조선일보의 나중에 조선일보가 쓴 말에 의하면 일제의 문화 정책에 따라서 신문들이 다 폐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조선일보 폐간, 마지막 폐간의 그 사고를 읽어드릴게요. 1940년 8월 11일 제목이 20년의 역사 남기고 금 10일로서 폐간.
조선입니다. 방금 세계는 정의 대변개의 시기에 제외하였습니다. 구주에서는 독일을 중심한 전체주의 국가와 영국을 패자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군가의 일대 쟁탈전이 시작되었고 동양에서는 제국을 맹주로 한 신동아 신질서 건설 운동이 착착 진행됩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20년간 조선 민중의 대변자로서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고 조선 통치의 비판자가 되어 조선 문화 발전에 미소 하나마 공헌한 바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욱 진화사변 발발 이후 1층 국가의 중대 시기임을 자각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국가 정책에 순응할 것을 역설하여 신동아 질서 건설에 적지 않은 공헌이 있었을 것으로 자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세로 조선일보는 신문 통제의 국책에 의하여 금 10일로서 폐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폐간이 조선문화상, 경제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줄은 알지요만 국책상 부득이한 사정이오니 이 점은 만천하 독자 제위의 고량을 바랄 뿐이외다. 만 20년간 강호 제씨로부터 받은 무한한 애호와 동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간단히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본사 발행에 조광, 여성, 소년 등은 종래와 같이 조광사에서 계속 발행할 터이오니 본사에서 주최 혹은 후원하던 사업으로 조광사에게 인계받을 것은 될수록 계속하여 하려 하오니 버리지 마시고 애호를 바라나이다. 소화 15년 8월 10일 조선일보사 이런 사고를 내놨습니다. 참 어떤 것은 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 신동아 질서 건설에 적지 않은 공헌이 있었을 것으로 자인한다. 이런 거는 좀 자기들이 친일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조선 민중의 대변자로서 민중의 의사를 반영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정말 요즘 말하는 뇌피셜에 가까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날짜 일면에도 이제 사설로 폐간사를 실어가지고요. 이러저러 자기네들의 억울함을 약간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사가 주장하는 폐간 경위를 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간추린 조선일보 90년사라는 조선일보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책이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속에서 일제는 연초부터 조선일보의 숨통을 조여왔다. 1940년 1월 15일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바시는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를 불렀다. 이 만남에서 총독부 경무국장은 정세가 언론 통제를 불가피하게 만들도록 돌아가고 있으며 또 신문 용지의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언론 보국의 기관을 하나로 묶을 방침을 세웠다라는 말을 전했다. 미쓰바시 경무국장은 일본의 기원절인 2월 11일에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고 날짜까지 못 박아 자진 폐간을 종용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장과 동아일보 사장은 이를 즉석에서 거부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폐간의 압력은 1940년 1월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질질 끌다가 8월 11일에 폐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폐간 압력을 받은 뒤에 그동안 정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열나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문이 서로 결속해서 자진 폐간 반대 투쟁에 합심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신문을 계속 발행하며 일제의 압력을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뭘 어떻게 압력을 완강히 거부했는지는 솔직히 이 책에서 알 수 없고요. 아무튼 간에 조선 동아가 합심 협력하여 나름 이제 신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긴 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지 제대로 된 언론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저항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조선일보 90년사, 간추린 조선일보 90년사에서는 폐간 당일 1940년 8월 10일 토요일 조선일보 태평로 사옥 2층 편집국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편집국에 모인 50여 명의 기자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마지막 신문 제작은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기사를 쓰다가 눈물을 떨구는 기자도 있었다. 지령 6923호 마지막 신문의 편집을 마쳐놓고 10일 낮 조선일보 편집국 직원들
직원들은 한데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부 기자 최희연은 가장 슬픈 사진을 찍었다. 당시 무거웠던 편집국의 풍경은 지금도 남아있는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기자들의 얼굴로 확인할 수 있다. 간부진과 공무국 직원들은 야속하게도 페가노를 빠르게 찍으며 돌아가는 윤정기를 부여잡고 통곡했다.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보다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불안함보다 20살 청년으로 자란 우리 신문이 일제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더욱 가슴 아팠다. 이게 조선일보가 정리한 역사입니다. 이런 날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일제에 의해서 또는 정부에 의해서 폐간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이 모두 안 봐서 폐간되는, 뭐 찍어봤자 아무도 보지 않아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폐간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그래서 폐간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만든 그 여성, 소년, 조강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요. 조선일보 그 방응모 사장은 신문이 폐간되기 5개월 전에 조강 발행인으로 취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폐간을 예감하고, 왜냐면 1월 달부터 압력을 줬으니까 3월에 조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조강 발행인으로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 소년 이 2개와 이게 3개의 잡지를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강, 여성, 소년이 모두 정말 아주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보이는 그런 기사들을 쓰는 그런 잡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응모는 조선일보가 폐강된 후에 조강의 기구 개편에 착수하고 사장 직속의 총무 영어 편집 도서의 4부를 설치하고 지면 쇄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강으로 내가 언론 활동을 해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제하의 민족 언론 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조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게요. 조강의 친일 행각은 놀라운 바 있어 국책과 신문화 정책에 따라 시국을 인식시키는데 일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따라 조강의 권두어는 나날이 일본 제국과 천황에게 성은 속에 만폭적 희열을 느끼며 진화사변 3주년을 맞이하여서는 만세 일개의 황통을 이유 없인 세계 무비의 깨끗하옵신 역사를 가진 우리 일본 황실의 번영이 날로 저망하는 것은 위로 성명하옵신 천황폐하를 모시옵고 아래로 국민이 일치단결 국군의 번영을 꾀할 때문이다. 이때에 있어서 우리 총후 국민은 더욱 노력하여 이 성전의 성과가 완수되기까지 은인자중, 멸사봉공의 희생적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친일 매국을 강요한 바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조선일보는 정말 유도아니다. 이 친일에 있어서 조강은 진짜 확실히 수준을 달리하는 노골적인 그런 친일 책이었고요. 잡지였고요. 1940년 11월에는 아예 제목이 그 사장 방응모라고 명시되어 있는 권두원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조강에 실리는 권두원을 실는데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친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런 한문투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본지는 금 11월로 창간 만 5주년을 맞이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 세계 정세가 어쩌고 저쩌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본 중심의 세계 정세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세계의 동향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확연하여졌습니다. 제국은 독일과 손을 잡고 세계 신질서 건설에 참액하고 있습니다. 진화에서 사변이 발발한 이래 우리는 시국 인식 철저화에도 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과도 다르고 2년 전과도 달라졌습니다. 국민된 자로서는 누구나 실로 최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당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신체제의 확립, 밖으로는 혁신 외교 정책을 강행하여 하루 바삐 동양 신질서 건설을 완성시켜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 영구 평화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진짜 독립이 안 됐으면 우리는 독일과 이태리, 일본 이 세 개의 정말 세계 강도라이 이들의 그러니까 한 손을 잡고 그걸 억지로 하게 되는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글을 열심히 쓰는, 그래서 본질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람하지 않는 바입니다. 이렇게 방응모 이름으로 글을 썼네요. 그리고 이제 경술국치를 찬양을 합니다. 그 일제에 경술국치 30주년을 찬양하는 그런 사설도 조강에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많이 이게 사례가 조강에 있는 글들은요. 이거는 정말 친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렇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조강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 글을 쓰신 분들이 정리를 한 건데요.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1944년 8월 26일 파리가 나치 독일군의 점령에서 해방된 뒤 샤룰 드골이 이끌게 된 자유 프랑스에서는 나치 협력자 숙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진 부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었다. 1945년 말부터 신문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어 노르망디 지방신문 주르날 드 루앙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종신 강제 노동형, 다른 한 명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문사 재산까지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파리 지방법원은 94건의 나치 협력 언론사 사건을 다루었다. 이 중 70건이 본 재판부에 직접 기소됐으며 여기에는 독일 찬양 언론으로 유명한 내가 도처에 있다, 르 마탱, 뿌띠 파리지앵, 파리 스와르 등 일간 신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언론사들은 재판 결과 모두 해체되었고 지방지 르뿌띠 니소아지는 르전 사장이 사형 선고 후 총살당했는데 신문사도 역시 해체 판결을 받았다. 1948년 말 모두 538개 언론사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이 중 115개사가 유죄 선고를 받아 모두 폐쇄됐다. 나머지 64개사가 전 재산 몰수, 51개사는 일부 재산을 몰수당했다. 30개 언론사만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393개사는 나치 협력의 불순 언론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35개사는 재판을 대기하는 상태였다. 무죄를 선고받은 언론사는 복간했으나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은 언론사들은 복간을 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자, 이 글을 굳이 전해주면서요.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왜 프랑스처럼 과감하고 단호하게 친일 반민족 언론을 단죄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다음 편에서 이야기하겠다라면서 글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대부 2편에서는요. 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 그러니까 4.19 이후까지 4.19가 나면 장면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때까지의 그 조선일보의 행적을 또 담는 그런 내용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 뒤에 조선일보 대부 1편 부록이 있는데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부록의 제목이 조선일보 사람들의 친일 기록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방응모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 안에 깨알같이 친일 행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친일 인명사정에 수록된 조선일보 사람들 17명을 굳이 여기에 추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게 양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람들 싹 모아서 이 책에 넣어놓으셨습니다. 17명씩이나 되니까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사람이 왜 친일인지에 대해서도 제법 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홍양명이라는 분은 4대 외국어 능통한 외신부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친일 행적을 한 내용이 있고요. 제가 이름하고 좀 특이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김동환 잡지 발행인이 된 국경의 밤 시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사실 다 창씨 개명을 하셔가지고 일본 이름이 딱 옆에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 시인들이 한번 마음을 먹고 이 친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기술이 글 쓰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가관도 아닙니다.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 김동환이 쓴 시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7인이라는 1942년 대동아의 5월호라는 곳에 실린 거래요. 우리들은 겨우 7, 수는 적으나 바위라도 7이라. 하고 무서운 듯 손들며 일어서는 7인의 청년. 어찌 7이 적다 하리. 700에서 줄고 줄어 오늘의 7댐이 아니고 그대들 이제 7천으로 7만으로 썩썩 늘어갈 그 7이 아니던가. 임금님을 위해 싸움 마당에 나아가 목숨 버릴 것을 이미 각오하고 나서는 그 양 미간. 나는 거기서 불을 보았다. 큰 해를 보았다. 이것이 이제 그 지원병에 나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였고요. 자, 그리고 서구예요. 서구라는 사람은 홍도야 울지 말아라는 노랫말을 쓴 극작가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도 조선일보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있는데 김기진 이 사람은 임경래 축출의 주역을 맡은 문학 비평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유명한 이 사람 좀 알겠더라고. 주요한이라고. 자, 동경 제1고버 출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했으나 한 1년 후에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동아일보에 재입사해 학예부장, 평양지국장, 편집국장 등을 맡아서 쭉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1932년에 조선일보에 다시 입사하여서 편집국장과 전무 취재역을 지낸 사람입니다. 동아조선을 오가며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사람이 쓴 시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1941년 3월호 신세대에 발표한 시 첫 피, 지원병 이인석에게 줌이라는 제목인데요. 나는 간다. 만세를 부르고 천황폐하 만세를 목껏 부르고 대륙의 풀밭에서 피를 뿌리고 너보다 앞서서 나는 간다. 피다. 형아, 아우야, 나는 간다. 너보다 앞서 피를 뿌린다. 앞으로 너희들의 피가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10만으로 뿌려질 줄을 나는 안다. 대륙에서 대양에서 넘쳐흐르게 될 줄을 나는 안다. 아, 진짜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조선일보 앞에다가 쫙 전시하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자, 이런 시를 썼던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요한입니다. 변요한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이광수. 이분은 우리가 많이 알죠. 이광수를 모르면 사실은 조금 학교에 다닐 때 많이 졸았던 국어 시간에 많이 졸았던 분이죠. 아주 유명한 우리 소설가 이광수 씨도 1910년에 소년의 신재시 우리 영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정 등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죠. 그리고 뭐 교사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1920년에 흥사단에 입사를 하고 뭐 굉장히 처음에는 뭐 좀 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그리고 1921년에 동아일보에 객원으로 입사를 하고요. 이후에 또 조선일보에서도 부사장에 취입을 합니다. 1933년에. 그래서 조선일보 활동을 또 열심히 하셨어요. 이렇게 이광수 씨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광수 씨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쟁협력단체인 대화동맹이 주도한 처우감사 총궐기 재성유지협의회 운동준비위원으로서 처우감사 총궐기 전선대회에서 읽은 것인데요. 자,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이 큰 싸움을 이기게 하자.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대야 대세 건설을 완수시키자. 이럼으로써 비로소 큰 은혜에 보답하리라. 아,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 모든 물건을 바치자. 우리 모든 땀을 바치자. 우리 모든 피를 바치자. 동포야, 우리들 무엇을 아끼랴. 내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내 생명 그것조차 바쳐 올리자. 우리 임금님께. 이런 시를 이광수 씨가 썼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런 거 교과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과서에 다른 시 다 빼고 이광수 씨 시, 소설, 평론, 자담 정말 저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내 모든 것을 바치리 이런 시를 넣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광수 씨는 하도 쓴 게 많아가지고 정리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김동인 씨. 소설가 김동인 씨, 한국 최초의 순문예 동인지 창조를 창간하고 단편소설 약한 자의 슬픔을 발표하며 등단했던 김동인 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분이 1932년 7월 문인 친목단체인 조선신문 필가협회 발기인 및 그 사업부 책임자를 맡은 바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33년에 조선일보 학예부장으로서 재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또 우리가 다 알죠. 이제 그 김동인 씨도 친일을 했다는 것은 좀 제법 나왔었는데요. 이분의 그동안의 그 문학은 사실은 그렇게 친일 소리가 이렇게 친일의 느낌이 많이 드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름답고 그냥 일제시대 참 멋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아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설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도 친일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또 하나 읽어보면 조선인 학병이 첫 입영을 하게 되자 그것을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요. 1944년 1월 28일 매일신보에 연재한 거예요. 반도 민중의 황미나 징병제 실시 수감이라는 건데 조선에도 드디어 징병제가 실시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잡았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병역이란 자는 단지 국민의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특권인 증자이다. 조선인의 사상이 과연 한국 신민이 되기에 충분한가? 아국의 국방부는 그 사상까지 완전한 일본인적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국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국채를 가진 국가의 우수한 병사가 되기를 명하는 바이다.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요 또는 가족의 것도 아니고 황공아홉개도 폐하의 것이며 지금 폐하의 어분부로 완적을 멸하려는 성검을 잡고 일어선 바라는 자각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 조선인의 황미나의 정도, 조선인의 일본인적 애국심이 강도를 다루어 보는 저울이 이 학병제이다. 학병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에이구 진짜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든 생각은 정말 천년만년 갈 줄 알았나 보다. 이게 1945년 막 1월에 쓰기도 하고 이런 글이잖아요. 그냥 어디 찌그러져 있던지 정말 못하겠으면. 근데 이게 뭐 내가 여기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어차피 이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체제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정말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냥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이게 학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을 글 쓴다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서춘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이끈 최고 경제 전문가의 급선회라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독립운동을 이끌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고요. 김형원이라는 분이 있고 함상훈은 조선일보 최후의 편집국장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도 친일에 들어있고요. 언론사 최초의 비행사라고 하는 신용욱 씨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 때 사상적 국제전화로 취재를 했던 김동진 씨도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있고요. 함대훈, 경찰학교 교장이 되었다는데 러시아 문학 전공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친일. 그리고 최정희라는 여성 한 명 들어있습니다. 부장에게 잉크병 던진 당돌한 여기자였다고 하네요. 자, 이걸 보니까 이 여성들의 경우에도 여성들도 뭐 이선희, 모윤숙 등과 함께 그 여성 친일 그러니까 정신대를 가자라거나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천명 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최정희 씨가 굉장히 열심히 여성에 대한 그 후원 우리가 친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행사에 계속 참가를 하고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천명 씨도 나오거든요. 근데 노천명 씨가 조선일보에 잠깐 근무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문에 이제 여기 책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만식 씨. 아시죠? 레드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을 우리는 뭐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 소설을 썼던 이 소설가도 여기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수현 씨라고 해서 멍텅구리라는 연재 만화를 그렸던 동양화의 거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한국 시민을 고취시키는 한국 정신을 고취시키는 이런 만화를
계속 그려가지고 이 사람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안석주 씨라는 분은 나도양의 동아일보 연재소설 환희의 사파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기자, 화가, 시인, 소설가, 배우, 영화감독까지 했던 그런 재간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친일 행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친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문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유명한 문인 또는 이런 사람이 되고 나서 아무튼 뜻한 바 있어 친일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선일보 대부 1편을 거의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안 사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가지고 계시다가 밑줄 짝짝 그어놓고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심심할 때 뭔가 분노를 일으키고 싶을 때 내가 요즘 좀 너무 마음이 평온하다.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가 좀 사그러들었다. 그럴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하는 보도를 비평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 대해부를 읽고 나서 지금 신문을 보는 것과 이걸 안 읽고 볼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전통 자랑하는 우리 조선일보께서 하던 짓을 또 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책은 저희한테 주문하시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 책을 만들어주신 분께 연락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대부 2편 다음 주부터 또 전해드릴게요. 미 군정부터 장면 정부까지 조선일보가 얼마나 또 헛소리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